중국이나 한국이나 위험하기 짝이 없지. 둘 다 똑같잖아. 한국? 그런 후진국에서 교육이 되나요? 일본의 대기업에서 마케터로 명성을 날리던 여성이 중국으로 갔다가 충격적인 상황을 보고 나서 한국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일본이 최고라고 말했던 그 여성은 중국 상하이에서 딱 일주일 있더니 혀를 내두르면서 중국은 지옥이고 한국은 천국이라는 말을 자신의 SNS에 게시했다고 합니다. 그 여성은 중국과 한국에서 무얼 봤길래 그렇게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베이징의 광활한 도시를 보며 저는 이 말을 차가운 비행기 창문에 기댔어요. 제 이름은 아이코 타나카이고 도쿄에서 온 35살 마케팅 임원이에요. 전 항상 철저한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라는 걸 자랑스럽게 여겼죠. 제 삶의 모든 측면을 통제하는 사람이요. 그런데 낯선 새로운 나라를 향해 하늘을 가로질러 날아가는 동안 제 앉은 자리에서 보니까 제가 세심하게 세웠던 계획들이 눈앞에서 다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 히로시는 제 옆에 앉아 여느 때처럼 침착해 보였어요. 그가 제 시선을 알아챘을 때 그는 저한테 그 안심시키는 미소를 지어 보였죠. 그가 처음 큰 승진 소식을 알렸을 때 보여줬던 바로 그 미소요. 아시아 지역 전체 마케팅 책임자로서 베이징을 본부로 삼는다고 했죠. 그는 그걸 평생의 기회라고 불렀어요.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라면서요. 전 최선을 다해 그의 미소에 화답하려 했지만 제 입가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제 다른 쪽에서는 우리 8살 딸 유키가 좋아하는 만화책에 푹 빠져 있었죠. 제 뱃속에서 꼬이는 매듭은 전혀 모른 채 말이에요. 제 일부분은 그 아이다운 적응력이 부러웠어요. 두려움 대신 설레면서 미지의 것들을 맞이하는 능력 말이죠. 저는 계획적인 사람이라서 일본을 떠나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선진국인 중국으로 간다는 사실이었죠. 낙천적인 히로시는 몇 주 동안 제 마음을 바꾸려고 노력했어요. 그는 머지않아 우리의 집이 될 곳에 대한 신나는 사실들로 매일 저녁 가득 차서 집에 돌아왔죠. 베이징에 9만 1천 명 이상의 정규직 교사가 있다는 거 알아? 어느 날 저녁 식사를 하면서 그가 말했어요. 그리고 중국 전체적으로 50만 개 이상의 학교가 있대. 유키가 여기서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게 될 거야. 두고 봐. 저는 그의 열정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죠. 무엇보다도 저는 그의 경력에 대한 포부를 지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의심을 억누르고 대신 우리의 편안한 도쿄 아파트를 정리하고 유키가 태어나서 줄곧 살았던 유일한 집에 작별 인사를 하는 실질적인 일들에 집중했죠. 이제 비행기가 베이징 캐피탈 국제공항에 착륙하기 시작하자 그 의심이 복수심처럼 다시 떠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유키는 책에서 고개를 들고 기대감으로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죠. 엄마, 봐봐. 우리가 정말 중국에 왔어. 하면서 좌석에서 통통 뛰었어요. 저는 그 아이의 작은 손을 꼭 쥐면서 그 흥분을 좀 얻어보려 했죠. 맞아. 우리 가족한테 큰 새로운 모험이 될 거야. 라고 말했어요. 제 불안감이 계속 귓가에 속삭이는 재앙이 아니라 긍정적인 일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이었죠. 기내 휴대 가방을 모아서 붐비는 터미널로 나왔어요.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온 여행객들로 북적였죠. 우리가 인파를 헤치고 나아가는 동안 수십 개의 언어가 들렸어요. 유키는 제 옆구리에 바짝 붙어서 새로운 광경과 소리를 크게 뜬 눈으로 바라봤어요. 히로시는 출입국 심사대로 가는 길을 앞장서서 인도하면서 여느 때처럼 매력과 여유로 공무원들을 다뤘죠. 저는 그의 적응력이 부러웠어요. 별다른 망설임 없이 변화를 잘 해내는 듯한 모습이 말이죠. 택시는 우리를 차오양구에 있는 높이 솟은 아파트 단지 앞에 내려줬어요. 겉보기에 우리의 새 보금자리 같았죠. 시차로 지친 몸과 짐가방을 끌고 엘리베이터에 오르면서 여기서의 삶을 그려보려 했어요. 유키가 새 학교에서 잘 적응하고 히로시가 중책을 맡은 역할에서 빛나는 모습을 상상해봤죠.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그 이미지가 잘 떠오르지 않았어요. 대신 제 마음은 과거 이야기들, 위험과 기만의 속삭임으로 계속 떠돌았죠. 저는 고개를 저으며 제 자신에게 화가 났어요. 우리는 갓 도착한 참인데 말이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공정한 기회를 줘야 했어요. 그래도 녹초가 된 유키를 낯선 새 침대에 눕히고 얼굴에서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면서 내가 그 아이한테 우리 모두에게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건지 문득 의문이 들었죠. 오사카에 계신 부모님, 작별 인사를 할 때 그분들 눈에 담긴 걱정이 떠올랐어요. 그분들은 이 이사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죠. 중국에서 조심해야 해, 알지? 엄마가 저를 꼭 껴안으며 속삭였어요. 이야기들 들었잖아.
걔들이 뭘 할 수 있는지 알고 있어. 저는 우리가 안전할 거라고 엄마를 안심시켰지만 이제 베이징 아파트의 무거운 정막 속에서 그 의심이 다시 밀려왔어요. 그 첫날 밤 히로시 옆에 누워서 창밖으로 들리는 도시의 낯선 소리를 들으며 제 머릿속을 가득 채운 생각을 가라앉히려 애썼어요. 유키를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강해져야 했죠. 히로시의 꿈을 지지하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킬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마침내 불안한 잠에 빠져들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배신적인 생각이 제 방어선을 뚫고 들어왔죠. 만약 중국에서 이런 기분이라면 세계 초강대국인데도 말이에요. 우리가 필연적으로 한국 이웃들을 방문해야 할 때는 얼마나 더 최악이겠어요? 그 생각에 제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어요. 제가 지구 반대편의 그 낯선 방에 누워있을 때만 해도 한국이 머지않아 그저 먼 걱정거리 그 이상이 될 거라는 건 전혀 몰랐죠. 베이징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도전들이 앞으로 닥칠 시련에 비하면 보잘것없어 보일 거라 하지만 중국에서의 그 첫 힘겨운 나날들은 제가 상상조차 못했던 모험의 시작에 불과했어요. 모험이 시작되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바뀌게 될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해서 말이죠. 이튿날 아침, 우리는 아파트를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3개의 침실과 2개의 욕실이 딸린 그 넓은 공간이 황량하고 삭막해 보였죠. 낯선 냄새와 이질적인 가구들. 어서 익숙해져야겠다고 맘먹은 참이었어요. 히로시와 유키가 장을 보러 나갔을 때 저는 조용히 발코니에 나가 앉았어요. 우리 집 바로 앞에 있는 웅장한 자금성을 바라보면서 말이죠. 높다란 붉은 궁궐 벽이 일출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수천 년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건물들처럼 보였죠. 아침 안개 속에서 시간이 멈춰버린 듯했어요. 그 풍경이 숨막힐 만큼 아름다워서 눈물이 날 것만 같았죠.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위협적으로 느껴졌어요. 마치 저를 압도하려는 듯이요. 우리의 새로운 삶, 낯선 문화에 적응해 나가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것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 깨달았죠. 그게 단순히 문화 차이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요. 제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두려움과 편견 때문이기도 하다는 걸 말이에요. 그걸 극복하지 않으면 이곳에서 결코 행복해질 수 없을 거예요. 그때 유키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발코니로 달려나왔어요. 엄마, 봐봐. 우리 아빠가 딤섬 사오셨대. 순간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죠. 유키의 순수한 열정은 언제나 전염성이 강했거든요. 그래, 우리 가서 아빠가 사온 게 뭔지 볼까? 하고 대답했죠. 불안감이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도사리고 있었지만 그래도 가족과 함께라면 뭐든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히로시와 제가 직장에 복귀하고 유키가 새 학교에 적응해 나가면서 우리는 차츰 베이징 생활에 익숙해져 갔어요. 처음엔 도전의 연속이었죠. 생소한 교통체계에서 길 찾기, 중국어로 의사소통하기, 매운 음식에 적응하기 등등.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혼돈의 도시에서도 일상의 리듬을 찾아갔어요. 현지 친구들도 사귀고 좋아하는 식당과 상점도 찾아갔죠. 3개월쯤 지났을 때 제 편견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어요. 길거리에서 친절하게 길을 알려준 낯선 이들, 유키에게 따뜻하게 대해준 선생님들 같은 작은 순간들 덕분에 중국인들에 대한 고정관념이 깨지기 시작했죠. 물론 불편하고 당혹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제가 이 나라와 사람들을 오해하고 과소평가했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히로시가 한국 출장을 가야 한다는 소식을 들고 왔어요. 중요한 거래처와의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면서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렇게 피하고 싶었던 이웃 나라를 드디어 마주해야 하다니. 얼마나 준비가 안 됐는지 몰라요. 히로시는 이번 기회에 가족 여행을 겸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어요. 유키에게 다양한 문화와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멋진 기회라면서요.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려웠어요. 제 편견이 사실일까봐 긴장과 오해로 가득 찬 여행이 될까봐 말이죠. 그런 저를 히로시는 다독였지만 마음속 근심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유키를 위해 따라가기는 했지만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까지 마음은 무거웠죠. 과연 한국 땅을 밟는 순간부터 제 두려움이 현실이 될까요? 아니면 중국에서처럼 편견의 벽을 허물 기회가 될까요? 제가 아침 햇살이 저희 새 아파트의 바닥부터 천장까지 있는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와서 모든 게 거짓된 것처럼 쾌활해 보였어요. 전날 밤엔 앞으로 닥칠 도전들에 대해 걱정돼서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그런데 유키가 신나게 아침을 먹으면서 베이징에서 하고 싶은 신나는 일들에 대해 짓거리는 모습을 보니까 제 걱정은 잠시 접어두기로 했어요.
유키를 위해서라도 전 최선을 다해야 했으니까요. 저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유키를 새 학교에 보내는 거였어요. 히로시 회사에서 추천해준 명문 중국 국제학교였죠. 학교에 도착했을 때 전 기대가 커졌어요. 어쨌든 베이징은 교육의 우수성으로 유명한 곳이었고 학생 대 교사 비율은 14대 1, 초등학교 취학률은 99.9%였으니까요. 이 학교도 분명 그 명성에 걸맞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교문을 들어서자마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눈앞에 있는 건물은 최첨단 시설이라기보다는 1970년대의 유물 같았거든요. 벽에서 페인트가 벗겨졌고 창문은 때가 꼈으며 작은 운동장은 녹슨 위험물 투성이었어요. 도쿄에 있을 때 유키가 다니던 밝고 현대적인 시설과는 천지 차이였죠. 히로시도 제가 실망한 걸 눈치챘겠지만 그냥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아내는 더 나을 거야. 라고 속삭였어요. 전 그 말을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칙칙한 복도를 지나면서 제 의심은 커져만 갔죠. 교실은 비좁고 조명이 형편없었고 낡은 책상과 의자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았어요. 스마트보드나 컴퓨터 대신 눈에 띄는 유일한 기술은 망가진 오버헤드 프로젝터였어요. 그리고 제가 본 게 천장 타일에 핀 곰팡이 맞나요? 하지만 진짜 경고 신호는 영어가 전혀 없다는 거였어요. 교장 선생님 사무실에 앉아서 유키를 등록하려고 하는데 교직원 중 누구도 영어나 일본어로 몇 마디 이상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고통스러울 정도로 분명해졌어요. 우리는 서툰 몸짓으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유키의 필요와 학교 교육 과정을 이해하려고 할수록 좌절감이 커졌죠. 마침내 등록 서류를 받아들었을 때 전 마지막 남은 낙관마저 사라지는 걸 느꼈어요. 모든 페이지에는 노골적인 선전 문구가 가득했고 공산당과 마오쩌둥 사상에 의심할 여지 없는 미덕을 찬양하고 있었어요. 학교가 약속했던 STEM 중심이나 창의적 학습 철학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고 실제 학업에 대한 내용도 없었죠. 아파트에 돌아오자마자 전 히로시에게 따졌어요. 서류를 흔들면서 이런 걸 알고 있었어요? 라고 물었죠.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게 정말 우리 딸에게 바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교육 대신 선전물을 가르치는 거요? 히로시는 한숨을 쉬며 관자놀이를 문질렀어요. 보기만큼 나쁘지 않을 거야, 아이쿠. 학교 평판이 좋대. 동료가 유키가 여기서 잘할 거라고 했어. 기회를 한번 줘보자, 응? 소리 지르고 싶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죠? 우리는 익숙하고 편안한 모든 걸 뒤로하고 전 생활을 뿌리째 뽑아왔어요. 근데 뭐 때문에요? 딸을 무너져가는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요? 선동에 더 관심이 있어 보이는 곳에? 그렇게 저희의 새로운 일과가 시작됐어요. 매일 아침, 전 유키를 학교에 데려다 주면서 그 음침한 건물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죠. 유키 앞에선 용감한 척하려고 노력했지만 속으론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학교 시간 외의 생활이 별로 쉽지 않다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새로운 도시를 받아들이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문화적 격차는 너무 크고 극복할 수 없어 보였거든요. 식료품 쇼핑이나 지하철 타기 같은 가장 단순한 일조차도 좌절과 오해의 연습으로 변해버렸죠. 히로시는 새로운 직책에서 자신을 증명하려고 늘 늦게까지 일했어요. 그래서 유키와 저는 우리를 매 순간 거부하려는 것 같은 이 도시에서 우리끼리 살아남아야 했죠. 현지인들은 종종 노골적으로 적대적이었고 숨죽여 중얼거리며 우리를 더럽게 쳐다봤어요. 우리에게 향하는 괴뢰, 즉 외국 악마라는 비속어를 몇 번이나 들었는지 셀 수도 없었어요. 유키는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 아이는 낯선 톤과 문자를 배우는 중국어 수업에 열심히 매달렸죠. 그 모습에 제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그 아이의 밝은 성격조차도 이곳이 그 아이에게 미치는 피해를 완전히 가릴 순 없었어요. 유키가 창밖을 아련하게 바라보며 도쿄에 있던 옛 학교의 노래를 흥얼거리는 모습을 종종 발견했어요. 그 아이는 악몽을 꾸기 시작했고 친구들, 조부모님들, 우리가 뒤로한 삶을 찾으며 울면서 깨곤 했죠. 매번 그럴 때마다 전 아이를 꼭 안아주고 위로의 말을 속삭였지만 사실 전 스스로도 확신하지 못했어요. 곧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약속했지만요. 하지만 좋아지지 않았어요. 몇 주가 몇 달로 바뀌고 우리의 겉모습의 균열은 점점 더 커졌어요. 전 점점 더 씁쓸해졌고 우리를 여기로 데려온 히로시에 대한 원망, 그것에 동의한 나 자신에 대한 분노가 쌓여갔죠. 늦은 밤 다른 사람들이 잠든 동안 노트북에 몸을 숙이고 앉아 전 일본에서의 옛 사진들,
우에노 공원의 벚꽃과 친구들과 함께 웃던 아늑한 이자카야 사진을 뒤적였어요. 여러분도 가끔 세상이 숨을 죽이고 있는 그런 순간이 있었나요? 공기 중에 고요함이 흐르고 뒷목이 찌릿해지면서 무언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 말이에요. 그날 오후에 유키의 학교로 급히 달려가던 중에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거리는 이상하리만치 조용했고 그 기괴한 고요는 오직 제 심장 소리만 더욱 크게 만들 뿐이었죠. 저는 걸음을 재촉했어요. 걸음마다 비이성적인 불안감이 커져만 갔죠. 제 자신에게 그냥 피해망상이라고 말했어요. 잠 못 이루는 밤이 너무 많았고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받아서 신경이 곤두서 있는 거라고요. 어쨌든 베이징은 엄청나게 큰 도시잖아요. 2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기 삶을 살면서 자기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확률은 매우 낮을 거라고 생각했죠. 아, 제가 얼마나 큰 오산을 했는지 몰라요. 학교까지 한 블록 정도 남았을 때 그 소리를 들었어요. 마치 파도 소리 같았는데 좀 더 거칠고 환한 느낌이었어요. 시간이 갈수록 소리는 더 커졌고 콘크리트와 유리에 메아리 쳤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피부에 공포가 돋아났죠. 그리고 그들을 보았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마치 해일처럼 거리를 메우며 밀려오고 있었죠. 구호를 외치고 주먹을 휘두르며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어떤 이들은 굵직한 한자가 쓰인 피켓을 들고 있었고 또 다른 이들은 즉흥적인 무기들을 휘둘렀어요. 파이프, 벽돌, 병 같은 것들이요. 저는 공포로 머리가 하얘졌어요. 시위였죠. 홍콩에서 격화되고 있는 불안정에 대한 뉴스와 시위자들과 경찰 간의 충돌을 봤었죠. 하지만 그런 일이 베이징 한복판에서 여기서 일어날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마비된 채 서 있었고 그 무리가 가까이 밀려왔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 잡음을 꿰뚫은 단 하나의 생각이 났어요. 바로 유키였죠. 제 딸은 바로 앞에 있었고 무방비 상태였어요. 제가 그 애에게 가봐야만 했죠. 안전하게 지켜줘야만 했어요. 저는 달리기 시작했어요. 태가 타는 것 같았고 평평한 신발 밑창이 보도와 마찰을 일으켰죠. 하지만 그 인파는 너무 빨랐어요. 거침없는 인간들의 물결이었죠. 제가 아직 반 블록 정도 떨어져 있을 때 첫 번째 물결이 학교 정문에 부딪혔고 쇠사슬은 귀청이 터질 듯한 소리를 내며 산산조각 났어요. 유키, 저는 소리쳤지만 제 목소리는 그 소음에 묻혀버렸어요. 저는 앞으로 밀고 나갔어요. 팔꿈치로 밀치고 핥히면서 욕지거리와 구타는 아랑곳하지 않았죠. 중요한 건 오직 제 아이뿐이었어요. 무너져가는 저 건물에 혼자 취약한 상태로 있는 제 아이요.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제가 학교 계단까지 힘겹게 밀고 올라갈 때쯤엔 시위는 이미 본격적인 폭동으로 변해 있었죠. 유리창은 부서졌고 가구는 내동댕이 쳐졌으며 처마에는 불길이 치솟고 있었어요. 공기는 연기와 비명과 피의 구리 냄새로 가득했죠. 저는 아수라장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눈물이 흘렀고 목이 쉬었죠. 유키, 다시 한번 소리치며 그 소란 속에서 들리기를 애썼어요. 엄마 여기 있어. 어디 있어? 끝없이 고통스러운 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기적적으로 저는 그 소리를 들었어요. 가느다란 겁에 질린 울음소리가 그 혼돈을 꿰뚫으며 들렸죠. 엄마, 도와줘. 저는 휙 돌아섰고 그 애가 거기 있었어요. 넘어진 책상 밑에 웅크리고 앉아 얼굴엔 눈물과 그을음이 줄지어 있었죠. 저는 그 애에게 달려갔지만 제가 다다르기도 전에 콘크리트 덩어리가 깨진 창문을 통해 날아와 그 애를 아슬아슬하게 빗나갔어요. 유키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움츠러들었고 제 안에 무언가가 툭 부러졌어요. 아드레날린, 원초적인 모성의 분노가 저를 휘감았죠. 저는 책상을 낚아채 옆으로 밀어냈고 유키를 품에 안고 달렸어요. 우리의 탈출에 대해서는 별로 기억이 나지 않아요. 번뜩이는 인상과 단편들만 기억날 뿐이에요. 넘어지며 무릎에 박힌 자갈의 따가움, 뺨에 흐르는 뜨거운 눈물, 숨을 쉬며 내는 쉰 듯한 소리. 유키의 손톱이 제 목을 파고드는 느낌, 제 품에 떨고 있는 그 애의 작은 몸. 어쩌다 보니 운 좋게 그리고 본능적으로 우리는 탈출했어요. 우리는 연기 가득한 복도에서 눈부신 햇살 속으로 뛰쳐나왔고 비틀거리며 기침을 했죠. 유리가 부서지는 소리와 비명 소리가 잦아들고 폐가 터질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까지 멈추지 않고 달렸어요. 마침내 한 골목의 그늘진 곳에서 저는 쓰러졌죠.
더러운 바닥에 주저앉아 유키를 무릎에 앉히고 떨고 있는 그 애의 몸을 쓰다듬으며 다친 곳이 없나 살폈어요. 쉿, 쉿. 목이 메어오며 그 애를 앞뒤로 흔들었죠. 괜찮아 얘야. 엄마가 잡고 있어. 엄마가 있잖아. 하지만 그런 말을 중얼거리면서도 그건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어요. 상황은 괜찮기는커녕 한참 멀었죠. 유키는 마치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떨고 있었고 그 애의 눈은 충격으로 흐릿해져 있었죠. 그리고 그 애의 얼굴에서 머리카락을 쓸어넘기자 제 손가락에 붉은 것이 묻어났어요. 피였죠. 그 애의 이마에 지그재그로 난 깊은 상처에서 핏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그 광경에 속이 뒤집혔고 앞이 캄캄해졌어요. 그 애가 다쳤던 거예요. 우리 아기가 다쳤는데 그건 다 제 잘못이었죠. 제가 더 빨리, 더 용감하게 행동했더라면, 내 직감에 귀를 기울였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중국에서 나왔을 텐데. 엄마의 경고와 작별 인사를 할 때 그 눈빛이 떠올랐죠.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엄마는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가족을 위험한 곳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요. 죄책감은 가슴에 물리적인 아픔으로 다가왔어요. 그저 유키를 붙잡고 한참을 울기만 했죠. 제 눈물은 그 애의 피, 그 좁은 골목의 때와 섞였어요. 그렇게 길을 잃고 완전히 절망한 기분은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거기 앉아서 천천히 제 자신을 추스르면서 공포와 자책 아래 새로운 감정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대장간처럼 뜨겁고 밝은 분노였죠. 시위자들, 정부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 많은 걸 약속했지만 오직 고통만 안겨준 이 빌어먹을 나라에 대한 분노였어요. 무엇을 해야 하고 무슨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지는 상관없었어요. 히로시의 일자리나 우리의 약속,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일의 악몽 같은 어려움도 상관없었죠. 중요한 건 오직 유키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는 것, 그 애에게 진짜 미래의 기회를 주는 거였어요. 한국 진짜 살기 좋아. 우리 이모도 거기 가서 30년째 정착했다네? 오랜 동료였던 사쿠라가 제게 전화로 말해주었어요. 저는 한국이 살기 좋고 치안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지푸라기라도 잡자는 심정으로 한국행을 결정했죠. 한국으로 발령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남편의 말에 저는 희망을 봤어요. 한국. 그곳이 중국보다는 나을 수도 있겠다고 여겼죠. 어두운 면에서는 웃음거리 같았어요. 그 모든 일 끝에 내 모든 두려움과 편견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다니요. 이 악몽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니요. 제게 무슨 선택지가 있었겠어요? 팔에 안긴 피 흘리는 딸아이와 혼돈의 여운이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이 상황에서 또 다른 선택이 있을 리 없잖아요. 한국행은 도박이었어요. 필사적인 승부수였죠. 하지만 그게 기회였어요. 그리고 그건 우리가 여기서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거였죠. 우리 비행기가 구름 속에서 내려오자 서울은 깔끔했지만 화려했어요. 베이징의 혼란스러운 확장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잠시 동안 저는 숨 쉬는 것조차 잊어버렸어요. 그 광대함에 완전히 사로잡혀서요. 제 옆에서 유키는 코를 창문에 바짝 대고 눈을 크게 뜨고 경탄했어요. 엄마, 저것 좀 봐요. 그 아이가 도시 한가운데를 은빛 리본처럼 구불구불 흐르는 한강을 가리키며 외쳤어요. 너무 예뻐요. 긴장으로 배가 꼬이는데도 웃음을 짓느라 애를 썼어요. 예쁘다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위협적이라는 말도 맞고요. 서울은 거대했고 97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고향이었죠. 그리고 무한히 복잡했어요. 각각 고유한 매력을 지닌 구역과 동네들로 이루어진 미로 같았죠. 우리가 이 낯선 대도시에서 어떻게 우리 갈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제 돌아설 수는 없었어요. 우리는 이미 베이징의 잿더미 속에서 모든 것을 불태우고 다리를 끊어버렸죠. 이곳이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오랫동안 우리를 쫓아다녔던 어둠에서 벗어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죠. 서울에 도착한 후 유키에게 작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옆집에 사는 소연이라는 여자아이를 만난 거죠. 소연이는 유키와 같은 나이였는데 첫눈에 의기투합했어요. 소연이는 유키를 학교와 동네에 소개해 주었고 친구들을 사귀는 법을 알려주었죠. 함께 놀이터에서 노는 모습을 보면 정말 즐거워 보였어요. 소연이 덕분에 유키는 차츰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지내다 보니 베이징에서의 나쁜 기억이 조금씩 희미해지는 것 같았죠. 소연이네 부모님도 유키를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주말이면 우리 가족을 식사에 초대하셨죠. 한국의 맛있는 음식도 대접받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유키가 제게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소연이가 내 제일 친한 친구야. 걔네 가족들도 너무 좋아. 우리가 중국에서 겪은 일을 얘기해줬는데 걔네 엄마가 우리 이해해주신대. 우리가 힘든 시간을 겪었다고 이제는 행복해질 자격이 있대.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유키에게 꼭 필요했던 말이었던 거죠. 소연이네 가족 덕분에 제 아이가 조금씩 치유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낯선 나라에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큰 행운인지 새삼 느꼈죠. 언제 한 번은 공원에서 정신이 없어 한눈을 파는 바람에 제 손을 잡고 있던 유카가 사라져버렸어요. 저는 중국에서의 악몽이 떠올라서 패닉한 채로 목청을 터져라 유카를 불렀어요. 그런데 어떤 한국인 부부가 제게 다가와 진정을 시켜주고 미아보호소로 데려가 줬죠.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어를 잘하지 못했는데 미아보호소에 가니 일본어와 영어에 능통한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었고 유카를 찾을 수 있었어요. 유카를 찾기까지 단 5분만 걸렸죠. 저는 합세에서 미아보호소에 데려다준 한국인 부부와 빠르게 유카를 찾아준 직원들에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들은 정말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들이었죠. 유키와 저에게 서울은 단순한 도시 그 이상이었어요. 잃어버린 웃음과 희망을 되찾게 해준 고마운 곳이었죠. 이 땅에 정겨운 사람들이 내어준 손길에 이끌려 우리는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되찾아갔어요. 새로운 인생의 봄날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녀에게 서울은 영원히 잊지 못할 제2의 고향이 되었답니다. 계획 없는 여정이었지만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사람들과 환경이라면 다시 한번 힘을 내봐야겠다는 결심이 섰어요. 저는 과거의 한국에 대해 후진국이라고 생각했던 나날들을 반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있었기에 저는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를 적응할 수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답니다. 이건 완전히 일본만 이상하게 그려놨잖아. 역사 왜곡이라고. 아무리 드라마라지만 정말 너무하네.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칠 수가 있지. 일본 도쿄에 위치한 가정집 방에서 소녀 2명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둘이서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한 소녀가 정지 버튼을 누르더니 친구에게 분노를 누르지 못하고 소리를 치며 화를 내고 있는데요. 친구는 소녀를 진정시키려 하지만 친구는 노트북을 던질 기세까지 가버리고 마네요. 대체 무슨 드라마를 보았길래 이 소녀는 이렇게 화가 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에 있는 도요타마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18살 야마모토 사쿠라라고 해요. 저는 오늘 책상에 앉은 채로 잠에서 깼어요. 오늘은 학교를 가지 않는 날이라 어제 밤새 책을 보다가 책상에서 잠이 들어버렸거든요. 책상을 둘러보니 어제 읽던 교과서, 노트 그리고 가족 역사와 관련된 여러 기념품들이 널려 있었어요. 오래된 책 냄새가 코끝에 머무르는 것이 느껴졌고 할머니께서 늘 우려주시던 차 향기도 아직 몇 개 남아있는 것이 느껴졌죠. 제 앞의 책들은 대부분 역사에 관한 것들이었어요. 역사는 제가 가장 좋은 과목이거든요. 제가 역사를 좋아하게 된 건 저희 할아버지의 영향이 커요.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일본의 과거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시곤 했어요. 특히 20세기 초 일본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많이 이야기해 주셨고 덕분에 저 또한 일본인이라는 민족적 자부심을 느끼며 자라왔죠. 그래서 저는 저희 나라의 역사에 대해 더욱더 깊이 파고드는 것을 매우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 주말 전에는 꼭 제가 원하는 역사책을 하나 골라 읽고는 했는데 재밌어서 시작한 일이 이제는 아예 저의 생활 습관이 되어버려 이렇게 가끔 푹 빠져 읽으면 주말 아침은 책상에서 깰 때가 종종 있답니다. 아직 다 읽지 못한 역사책을 마저 읽으며 자리에 앉았는데 제 친구 하나에게서 라인톡이 왔어요. 사쿠라, 오늘 저녁에 놀러 가도 돼? 너한테 꼭 보여줄 게 있어. 시간을 보니 역사책을 읽고도 시간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했죠. 그렇게 나머지 역사책을 흥미진진하게 다 읽어내고 씻고 나오자 하나가 올 시간이 다 되었더라고요. 똑똑똑. 정확히 오기로 한 시간에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역시 하나의 시간 관념 하나는 알아줘야 한다니까요. 저는 노크 소리의 문을 열어주었어요. 그러자 제 친구 하나가 신이 나 있는 모습이 보였죠. 사쿠라, 이번에 나온 한국 넷플릭스 시리즈 경성 크리처 같이 보자. 지금 난리래. 하나는 신난 채로 이야기하며 저희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 드라마가 반일적이라는 소문을 들은 터라 조금 회의적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하나의 신난 모습에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보기로 결심한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바로 드라마 주연이 박서준 배우였기 때문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박서준 배우의 큰 팬이거든요.
사실 몰래 인스타그램 좋아요를 누르기도 하고 댓글을 단 적도 있어요. 우선 너무 잘생겼잖아요. 훤칠한 키에 잘생긴 얼굴 그리고 매력적이고 탁월한 연기력까지. 어떻게 안 좋아할 수가 있겠어요? 비록 드라마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의 또 다른 새로운 연기를 볼 수 있는 기회인데 솔직히 놓칠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자리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니 불안한 마음이 조금 들기는 하더라고요. 타이틀 자체부터 거부감이 들었죠. 첫 장면들이 펼쳐지면서 경성 크리처가 1945년 일제강점기 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해질녘 경성 거리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시작하지만 어둠이 드리우고 위험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게 벌써부터 안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걸 암시하는 듯했죠. 처음 등장한 박서준이 연기한 역할은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무력이 있지만 정이 많고 알고 보면 위험한 일에 나서는 한국인 태상이었어요. 그런 멋진 한국 주인공과는 다르게 일본 군인들은 잔인하고 냉정한 모습으로만 그려지고 있었죠. 일본 군인들이 한 노인을 때리는 장면이 나오자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이게 정말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일본인가요? 할아버지는 항상 한국 지배를 자랑스러워하시며 그 시절이 저희 일본의 근대화에 기여했다고 강조하셨는데 이 드라마에서는 우리가 가해자처럼만 묘사되고 있더라고요. 분노하고 있는 저와 다르게 하나는 완전히 드라마에 몰입해 있었어요. 하나는 제 불편한 기색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에피소드가 진행될수록 배신감은 더욱더 커져갔어요. 일본인 캐릭터들은 계속 부정적이고 잔인하게 그려지고 있었고 한국 측은 고결하고 영웅적인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었죠. 태상과 그의 동료들은 착하고 강인한 모습으로 그려졌는데 일본의 가혹한 통치 아래서 부당하고 고통스러운 일상 속에서도 꿋꿋이 지조 있게 버티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힌 한국인들이 하나씩 저희 일본 군인들에게 끌려갈 때는 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저는 보다가 점점 견디기가 힘들어져서 잠시 동영상을 멈췄어요. 이건 정말 사실일까? 제가 약간 화가 난 상태로 고개를 푹 숙인 채 중얼거렸어요. 왜 이렇게까지 편파적으로 묘사하는 거야? 너무하지 않아? 그러다 하나에게 소리치며 항의했죠. 하나는 제 모습에 약간 당황한 듯해 보였어요. 사쿠라, 이건 그냥 드라마일 뿐이야. 우리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그 시절을 바라보고 만든 것일 수도 있잖아. 난 이 드라마가 내가 좋아하는 실제 역사의 바탕을 두고 박서준까지 나와서 너도 당연히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쿠라가 생각지 못한 반응이라는 듯 저를 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가로젓고, 하지만 이건 진실은 아니잖아.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일본이 한국의 발전을 도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드라마에서는 우리를 괴물로 묘사하고 있는 걸, 라고 약간 흥분한 듯이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한숨을 내쉬며 제 팔을 잡았어요. 계속 보면서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좀 더 봐보자. 어쩌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다른 진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하나가 저를 다독이며 말했어요. 하나의 말에 저는 마지못해 다시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태상이가 동료들과 체옥을 지키고 일본 지배에 저항하는 내용들이 이어지고 다른 한국인들이 가혹한 고문과 공개 처형을 당하는 장면들도 나왔어요. 자꾸만 제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진실이 밝혀질 때마다 제 가슴도 아려왔죠. 그러면서도 계속 할아버지에 대해 생각이 났어요. 할아버지께서는 군대 시절에 대해 동료애와 사명감만을 늘 이야기하셨지 이런 끔찍한 일은 전혀 언급하지 않으셨거든요. 혹시 할아버지께서 이런 사실을 저에게 숨기셨던 걸까요? 어쩌면 제가 알지 못한 더 복잡한 진실이 있는 걸까요? 오랫동안 경성 크리처 파트 1을 다 시청한 뒤에 제 마음은 매우 지쳐 있었어요. 그러자 하나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사쿠라, 혼란스러운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역사라는 건 복잡하니까. 힘든 진실을 마주해야 할 때도 있고, 라고 위로해 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완벽히 동의하기는 어려웠어요.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어. 할아버지 입장을 제대로 들어봐야 할 것 같아. 저는 홀로 생각에 잠겨 이야기했죠. 하나가 집으로 가고 나서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드라마의 잔인한 장면들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꿈에 나올 것만 같았죠. 제가 이제까지 할아버지에게 들어왔던 이상화된 이야기와는 너무나 달랐어요. 저는 결국 할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 그리고 드라마를 통해 본 충격적인 진실 사이에서 혼란스러움을 느끼며 잠에 들게 되었어요. 다음 날,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 할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식사 후 할아버지의 서재를 찾아갔죠. 할아버지께서는 전쟁 기념품과 사진 더미에 둘러싸여 계셨어요.
할아버지, 제가 웃으며 할아버지를 불렀어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뒤돌아서 저인 것을 확인하시고는 밝게 한박웃음을 지으셨죠. 우리 아가 언제 왔어? 할아버지는 저를 바라보며 자신 옆에 있는 소파를 톡톡 치셨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할아버지에게 궁금한 것을 물어볼 준비를 했죠. 할아버지, 궁금한 게 생겼는데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물었어요. 그럼 뭐든지 물어보렴. 할아버지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셨죠. 저는 심호흡을 하고 이야기를 꺼냈어요. 제가 어제 일제강점기 시대를 다룬 드라마를 하나 봤는데요. 일본 군인들이 많은 잔혹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그게 사실인가요? 저는 할아버지께 조심스레 말을 건넸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시며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사쿠라, 우선 그때는 지금과는 다른 시대라는 걸 이해해야 해. 전쟁 때문에 사람들이 잔인했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우리 군인들은 단지 명령을 따랐을 뿐이란다. 중요한 건 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한 일이라는 거지. 할아버지는 안타깝다는 듯이 저를 바라보셨어요. 하지만 할아버지, 드라마에서는 너무 끔찍한 장면들이 많이 나왔어요. 여자들을 끌고 가고 사람들을 구타하고 아무렇지 않게 죽이는 장면들이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나요? 라며 제가 물었어요. 할아버지께서는 고개를 저으시며 물론 내 말처럼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할 순 없단다. 실제로 잔혹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었으니까. 하지만 모든 일본인이 그랬던 건 아니란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한국인들을 돕고 근대화에 힘썼어. 내 생각보다 복잡한 일이 많았단다. 할아버지의 복잡하다는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저는 할아버지의 설득이 납득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더 많은 의문이 생겨나기만 했죠. 어쨌든 그런 행위들이 있었다는 건 사실이잖아요. 제가 드라마를 통해 보았던 그 잔인한 행위들이 말이에요. 사실 그 드라마가 미화해서 그려낸 것일지도 모르고요. 점점 제 안에 의구심이 커져가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다시 경성 크리처를 시청했어요. 분노와 혼란도 컸지만 진실을 알고 싶은 갈증이 느껴졌거든요. 회를 거듭할수록 저는 등장인물들의 절망적인 상황, 그 역경과 두려움을 느낄 수 있었어요다. 특히 태상과 친구들이 일본의 비밀 실험실을 발견하는 장면은 가슴 아팠어요. 그곳에서 한국인 실험 대상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죠. 어떻게 이런 잔악 행위가 있을 수 있었을까요? 할아버지께서는 왜 이런 고통들은 저에게 언급하지 않으셨을까요? 에피소드를 보면 볼수록 저는 처음의 불편함과는 달리 오히려 한국인 캐릭터들에 대한 연민이 커져갔어요. 그토록 힘든 상황에서도 저렇게 고통을 견디면서까지 저항하는 모습이 정말 대단했죠. 제가 배운 역사가 얼마나 편파적이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들기 시작했고요. 드라마 시청 이후 학교에서도 제 마음은 동떨어진 상태였어요. 친구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지냈지만 저는 홀로 갈등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역사 수업 후 나카무라 선생님께 말을 건넸어요. 선생님, 잠시 여쭤볼 게 있어요. 요즘 경성 크리처라는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거기서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는 모습이 제가 이제껏 알고 있던 모습과는 굉장히 다르게 그려지고 있더라고요. 도무지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카무라 선생님은 고민하는 제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셨어요. 사쿠라, 역사에는 단순히 옳고 그른 것만 있는 게 아니란다.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가장 중요하지. 그러면서 선생님께서는 일본과 한국의 역사 자료들이 담긴 독서 목록을 저에게 건네주셨어요. 여기 나와 있는 책들과 논문들을 읽어보면 내가 역사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구나. 선생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조심스레 그 목록을 받아 들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쉽지 않은 여정이 될 것 같았지만 제가 알아야 할 진실을 찾아내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선생님께서 주신 리스트의 목록들을 접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일제강점기 시대의 역사에 더 깊이 빠져들었어요. 위안부와 731부대의 잔혹한 실험, 그리고 한국인들의 고통 등 제가 몰랐던 어두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죠. 새로 알게 된 내용들은 제가 그간 들었던 할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이야기와는 너무나 달랐어요. 저는 이제까지 제가 다 알고 있고 맞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새로 갈아엎어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도서관에서 점심시간을 보내고 교실로 들어가 저는 홀로 새로 접한 역사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하며 자리에 앉았어요. 자, 다들 주목. 잠시 멍을 때리는 사이에 선생님께서 교탁을 탁탁 치며 말씀하셨어요.
옆에는 한 학생이 교복을 입고 서 있었죠. 듣지 못했는데 전학생이 왔나 봐요. 우리 교실에 한동안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함께 지낼 친구가 왔단다. 다들 환영해 주렴. 선생님의 말씀에 옆에 있던 학생이 기분 좋은 미소를 지었어요. 안녕, 나는 박지우라고 해. 한국에서 왔어. 잘 부탁해. 지우라는 친구는 누가 봐도 밝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였어요. 순간 얼마 전에 저희 일본군이 한국인들을 고문하는 장면이 떠올라 저도 모르게 고개를 돌리고 말았어요. 왠지 모를 불편함이 제 안에서 올라오는 것이 느껴졌거든요. 지우가 빈자리에 앉자마자 선생님께서는 또 다른 폭탄 선언을 하셨어요. 오늘부터 새로운 과제가 나갈 예정이에요. 시대를 정해서 그 시대의 역사에 대해 깊이 알아보고 발표하는 팀 과제예요. 파트너는 내가 미리 짜뒀어요. 수업 끝나고 게시판에 붙여둘 테니 다들 확인하고 파트너와 열심히 과제를 진행하길 바랄게요. 파트너가 있다고요? 사대를 정해 역사를 알아보는 수업은 저에게 매우 흥미로운 주제였지만 마냥 좋지만은 않았어요. 저는 지금 새로 알게 된 저희 역사에 대해 혼란스러움을 겪고 있으니까요. 새로운 지우와 파트너만 되지 않는다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수업이 끝나고 모두들 우르르 게시판으로 모여들었어요. 다들 확인하고 자신의 파트너와 웃으며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었죠. 저는 마지막으로 가서 확인했는데 이럴 수가 왜 안 좋은 예감은 항상 들어맞는 걸까요? 사쿠라 야마모토 박지우. 게시판에 적혀있는 제 이름에는 지우의 이름이 쓰여 있었어요. 혹시 너가 사쿠라야? 그때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불러 뒤를 돌아보았죠. 뒤에는 아까와 같은 밝은 미소를 지으며 지우가 서 있는 것이 보였어요. 저는 당황했지만 애써 감춰 보이려 노력했죠. 응, 안녕. 반가워. 제가 약간 경직된 채로 대답했어요. 내가 내 파트너구나. 잘 부탁해. 우리 잘해보자. 지우는 밝게 이야기하며 저에게 악수를 청했어요. 저는 지우의 시선을 피한 채 악수를 했죠. 그래, 나도 잘 부탁해. 그렇게 저희의 조금은 어색한 과제가 시작되었어요. 팀 과제 첫 모임에서 저는 어색하고 불편한 기분이 들었어요. 지우도 아마 주저하는 듯한 저희 태도를 눈치챘나 봐요. 지우의 제안으로 우리는 학교 도서관에서 만나 연구를 시작하기로 했죠. 마주 앉아있자니 괜히 긴장감이 느껴지는 것만 같았어요. 지우를 보면 경성 크리처의 잔인한 장면들이 떠올랐거든요. 주저하는 저 대신 지우의 주도로 우리는 팀 주제에 대해서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일제강점기 시대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조금 망설여지더라고요. 어쨌든 지우는 한국인이니까요. 그렇게 침묵이 계속되다가 저는 용기를 내어 입을 뗐어요. 혹시 일제강점기 시대를 주제로 하는 건 어때? 제가 조금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지우는 깜짝 놀란 듯 두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정말?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응. 사실 요즘 내가 많이 공부하고 있는 분야거든. 난 역사에 관심이 많은 편이라 혹시 너만 괜찮다면 제가 눈을 피하면서 이야기했어요. 좋아. 제가 말을 다 하기도 전에 지우는 긍정적으로 대답했어요. 안 그래도 나도 이야기를 해도 될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먼저 말해줘서 고마워. 어쩌면 우리의 관점이 많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너의 이야기도 많이 듣고 싶어. 지우의 대답에 저는 오히려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렇게 주제를 정하고 나니 저희의 과제에는 속도가 붙기 시작했어요.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은지에 대해 조금씩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는데 지우가 위안부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하고 싶다고 말하더군요. 그 분들의 경험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열정적으로 말했죠. 지우의 진실 탐구에 대한 열정은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또 지우 또한 역사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친구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어쩌면 서로에게 조금은 불편한 주제가 될 수 있지만 저희는 도전해보기로 했어요. 저희는 매일 같이 학교에서 붙어 앉아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관점이 다른 것을 확인하는 데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때로는 서로 알지 못했던 역사에 가슴 아파하기도 했죠. 민감한 주제인 만큼 최대한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해 저희는 많이 노력했어요. 위안부 이야기에 대해 연구하면서 저도 모르게 점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어요. 저희 일본 사람들이 이런 짓을 정말로 했다니 믿을 수가 없을 지경이었죠.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짓이 아니었거든요. 경성 크리처로 통해본 장면들보다도 잔인했어요. 심지어는 영상과 사진으로 남아있는 자료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불편함을 느낄 때마다 지우는 옆에서 제가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었어요.
내게는 민감한 주제일 수도 있는데 용기 내줘서 항상 고맙게 생각해. 사쿠라. 불편한 진실이지만 마주해줘서 고마워. 지우는 저에게 항상 저렇게 이야기해주고는 했죠. 덕분에 저는 계속해서 용기를 내어 저희의 만행을 인정해 나가며 어두운 저희의 역사에 더 깊이 파고들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말했어요. 미안해, 지우야. 옛 일이지만 이번에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내가 알던 역사들이 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더 많이 알게 되었어. 옛 일본을 대신해서 사과를 하고 싶어. 제가 말했어요. 지우는 저를 가만히 쳐다보았어요. 사쿠라, 그렇게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한국과 일본은 확실히 복잡한 역사 관계에 얽혀 있어. 우리 둘 다 그걸 알고 있고, 오히려 내가 이런 부분을 용기를 내어 인정해 준 것만으로도 내게는 너무나도 큰 힘이야.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에 너무나도 감사함이 느껴져. 고마워, 사쿠라. 지우는 오히려 웃으며 저에게 고맙다고 이야기했어요. 저희는 그날 함께 더 많은 역사를 알아가고 이야기를 나누며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우정이 깊어질수록 지우와 저는 가족과 개인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밤이 점점 많아졌어요. 어느 날 밤, 저희는 학교 계단에 앉아 별을 보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지우야, 너는 왜 일본으로 교환학생을 온 거야? 제가 문득 호기심에 물었어요. 지우는 생각에 잠긴 채 미소를 지었어요. 문화와 역사를 더 배우고 싶었어. 우리의 과거가 힘들었던 건 사실이지만,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 그리고 개인적인 성장도 하고 싶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우의 열린 자세에 존경심이 들었죠. 나도 같은 생각이야. 이번 과제를 통해 너랑 함께하면서 내가 한국에 대해 얼마나 무지했는지 알게 됐어. 고마워, 지우야. 저는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어요. 저의 말에 지우의 눈시울이 약간 붉어지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알 수 없는 감정이 들었어요. 서로가 이해할수록 점점 새로운 관점이 생겨나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이번 과제는 저에게는 처음에는 회의적이고 두려웠지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제 눈에는 왠지 지우도 같은 걸 느끼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그렇게 깊어지는 관계 속의 막바지 과제 작업을 진행하며 지우와 저는 한국의 여러 전통과 의미에 대해서도 공동 발표를 하기로 했어요. 우리는 개인적인 이야기와 이해의 여정, 우정에 대해서도 소개하기로 했죠. 또 지우는 한국 역사의 복잡성에 대해 저는 일본 문화를 돌아가면서 소개하기로 했어요. 우리는 그동안의 편견과 선입견을 극복하며 이해와 존중의 다리를 놓는 것을 목표로 하기로 했죠. 그렇게 여러 밤이 지나고 마침내 발표 날이 되었어요. 저는 설렘과 긴장감이 교차하는 것을 느꼈죠. 지우와 저는 함께 교실 앞으로 나가 위안부들의 참혹한 경험을 낱낱이 발표했어요. 그분들이 겪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투쟁에 대해 이야기했죠. 교실에 침묵이 흘렀고 저희 발표의 무게를 다들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많은 친구들이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발표 후에는 몇몇 친구들이 저희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사쿠라,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어. 왜 우리 학교에서는 못 배웠을까? 한 친구가 물었죠. 저는 어깨를 으쓱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역사를 인정하기 불편해하기 때문이 아닐까? 제 대답에 격렬한 토론이 이어졌고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점점 더 늘어났어요. 저는 새로운 목적 의식을 느끼게 되었어요. 발표가 끝난 뒤 집으로 돌아가 바로 할아버지를 다시 한번 만나기로 했죠. 이번에는 더 많은 증거와 확고한 결심을 가지고 할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이번에도 할아버지께서는 여전히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죠. 하지만 저는 마음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밝고 공손히 인사를 드리고 할아버지 옆으로 노트북을 들고 갔죠. 할아버지, 보여드릴 게 있어요. 저는 노트북을 꺼내 위안부 증언 다큐멘터리를 재생했어요.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당황한 듯 해 보이셨지만 나중에는 아무 말씀 없이 계속해서 다큐멘터리를 시청하셨죠. 다큐가 끝났을 때 저는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물론 할아버지가 충격을 받으실 거라 생각했지만 할아버지 또한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할아버지께 변화가 있기를 바랬어요. 사쿠라야. 할아버지께서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이 이야기들은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부끄럽고 가슴이 아프구나. 하지만 우리나라가 그런 고통을 줬다니. 이 할아버지는 아직은 완벽히 받아들이기는 조금 힘들구나. 할아버지 목소리에서 혼란과 갈등이 느껴졌어요.
마치 제가 처음 경성 크리처를 봤을 때처럼 말이죠. 완전한 수용은 아니었지만 긍정적인 시작으로 느껴졌어요. 할아버지, 받아들이기 힘들 거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왜곡된 역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할아버지를 안으며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는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말씀하셨죠. 나야말로 고맙구나. 용기를 내어 와줘서 고맙다. 우리 아가. 역정을 낼 수도 있을 거라는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고 온 저를 할아버지는 오히려 따뜻하게 안아주셨어요. 앞으로 할아버지도 관점을 달리해보겠다고 이야기도 하셨죠. 뿌듯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면서 저는 한국 역사와 문화를 알아가는 것이 제 시각을 넓혔을 뿐 아니라 삶을 풍요롭게 해주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여정은 저에게 진실 추구와 다양성 존중 그리고 서로 다른 나라를 이해하려는 태도의 중요성을 알려주었어요. 공감과 평화가 자리 잡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물론 앞으로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어요.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 회복, 일본 정부와 교과서의 역사 인식 개선 등의 문제들이 말이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변화의 바람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분명 저처럼 많은 곳에서 점점 더 많은 이들이 진실에 눈을 뜨고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저 역시 그 변화의 일부이기도 하고요. 이전의 저라면 상상도 못했을 길을 걸어오게 되었으니까요. 저는 드라마 경성 크리처를 계기로 문화 간 교류와 이해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지우와 돈독한 우정을 쌓을 수도 있었어요. 우리의 관계는 극복해야 할 장벽이 있었지만 오히려 함께하면서 그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었죠. 이제 저는 이런 통찰을 바탕으로 주변의 작은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고자 해요.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가족과 친구들에게 저희 경험을 나누고 한 명 한 명이 조금씩 열린 자세로 다른 문화를 대할 수 있도록 이끌고 싶어요.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치면 평화로운 세상은 그리 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좁혀지지 않던 간극이 언젠가는 메워지길 바래요. 그리고 그날이 오면 우리는 진정한 화해와 상호 존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예요. 그날까지 저는 조금씩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보려 해요.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작은 물결이 큰 파도를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요. 이번 방학 때에는 지우와 함께 한국을 방문해 보려 해요. 더 넓은 관점을 가지고 그 나라를 이해하는 것만큼 큰 성장은 없으니까요. 물론 쉽지 않겠지만 저희 행보를 많이 응원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모두들 안녕히 계세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이해의 다리를 놓고 찾아뵐게요. 위에 다른 따뜻한 사연들도 있으니 꼭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